이어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또 이제 기본 목표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사회 기능적인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해보게 될 텐데요. 사회복지 정책이 이제 사회의 기능적인 어떤 과정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아까 전 시간에 사회복지의 목표가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통해서 이러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 분들이 모여서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가족,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 단위를 만들고, 또 이러한 많은 작은 단위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지역사회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행정체계로 본다 그러면 시를 만드는 거고, 또 이 시들이 모여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로까지도 좀 확대되기 위한 가장 작은 방법,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이었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 기능적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사회 통합과 안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당연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저희도 성인이고 사회를 보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대로만 되지는 않죠. 건강한 가정들만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고요. 또 건강한 성인 사회 구성원들만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으로 아니면 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을 공평한 기회를 만들거나 평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어떤 최소한의 삶의 기준선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걸 뭐 보충적으로 뭐 자녀적으로 뭐 서비스를 혜택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시각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나 기능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첫 번째 사회 통합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서 첫 번째 하나가 사회적 양심 이론입니다. 왜 사회복지 정책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른 상반된 이론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사회적 양심 이론에는 개인적인 이타심이나 누구나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라고 기본적인 어떤 시각들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성선설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또는 제도화의 어떤 기본 동기로서 사회적 양심 이론을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음모 이론이라고 하는 사회 통제 및 기득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사회의 흐름들에 기존의 자기의 어떤 위치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권력들을 갖기 위해서 사회 통제를 한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현재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또 사회의 구성원들을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양심 이론이 되었든 인모 이론이 되었든 이러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이러한 시각에서도 두 시각 모두 다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회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사회의 현상을 유지하고 현재에 있는 사회 정책들이 어떤 극변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의 어떤 위치나 어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좀 보자라 그러면 좀 더 큰 시각에서 좀 보자. 사회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클라이언트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죠. 지난 첫째 시간에
첫 주에 설명을 드린 것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의 양극화. 그다음에 이런 그 빈익불 부익부의 현상,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사회의 어떤 현상의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뭐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 뭐해? 뭐 내가 집을 살 거야?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할 수 있어? 결혼을 하려고 해도 기본 조건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바라는 조건이 있는데 현재 내 상태에서는 그런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20년, 30년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절망감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고 현재를 좀 중요시하는, 보다 더 중요시하는 뭐 욜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들, 아니면 세대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아니면 뭐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줄여들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약자분들에게 어떤,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을,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본인이 바라는 건강한 상태까지 올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는 것, 또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의 사회 적응 및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안정을 이루는데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목표들, 사회 기능적인 어떤 역할들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 통합과 안정에 대한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 기능들을 좀 설명을 좀 보면 스펜서, 뭐 디루켐, 뭐 파슨스라든가 하는 이런 그 많은 학자들이 19세기 초에 연구한 걸 보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대격변의 시대를 거치게 되었죠. 그런 대혁변의 과정에서 시민혁명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지도층 계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 또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혼란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의 공유가 바로 사회 정책으로 나왔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책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사회 통합과 안정에도 나름의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경제 성장과 안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에 굉장히 플러스 효과를 준다라고 하죠. 또 이것도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후속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회복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마이너스일 거다. 왜냐하면 조세로 나온 세금들이나 어떤 그 정책에서, 국가 예산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떤 그 경제 성장이나 다른 쪽에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어떤 시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성장,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상반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효과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러한 그 인적 지원들, 사회복지 정책들을 통해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노동력들이 키워지는 과정이 좀 지나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과 안정에도 많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좀 잠깐 보면요.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저해론,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저해될 거다라고 하는 이론 근거들을 보면 총 노동비용의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자들의 높은 조세 부담과 근로동기가 약화돼서 생산성이 감소할 거다. 또 조세 부담이 증가돼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저축 동기가 감소하게 되고, 또 투자 감소로 인해서 국가 채용 생산이 감소될 거다. 왜 안 해도 사회복지 정책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서 생산성에 따른 노동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지하 경제가 확대될 거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사회복지 확대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기여가 될 거다. 아까 보면 장기적인 이론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현재나 미래의 인적 자본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입니다. 또 총 수요 관리를 통해서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이고요. 또 생활 안정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산업화되고 변화되는 어떤 사회의 또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등을 통해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재의 생산성, 현재의 노동력 확보에 또 현재의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이 정치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해당되는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소산물이고 또 사회복지 대상자와 시민들의 정치적인 권리 신장과 조직적 활동 및 참여의 결과로 사회복지의 수준이 또 그 내용이 끊임없이 성장되고 발달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입법화되고 정책화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국민의 이해를 돕고 많은 정치적인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국민의 이러한 혜택을,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선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많은 혼란의 과정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정책의 목표로서 정치적인 안정은 정치 영역과 연관한 사회 기능적인 어떤 목표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좀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범위에 의한 구분 영역인데요. 협의회 사회복지 정책 영역은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 사업에 대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속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불황인 등을 위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및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 바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책 주체에 의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누가 시행하고 누가 만들어내고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대개의 경우 첫 번째가 공적인 주체가 주 대상이 될 수 있죠.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어떤 개념들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가 시장 원리에 따른 개인이나 기업들로 볼 수 있죠. 또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 정책들이 더욱이 민간기관에 의한 아니면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업에 의한 부분들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복지재단이나 현대자동차재단, 또 많은 포스코재단, 그 외에도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비영리 기관이나 재단법인의 형태를 띤 기업들의 어떤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기관이 주체가 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들, NPO 단체나 NGO 단체, 이런 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정책 목표에 의한 영역 구분입니다. 어쨌든 정책 목표에 있어서의 근본적이고 급진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은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흔히 찾아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정책에서, 자본주의 산하에서는 좀 더 사회복지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서구 유럽에서 극빈자나 아니면 어떤 극빈 노동층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역사적으로 성장 발달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러한 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노동자 계급 아니면 노동자와 그 가족들 또 극빈층 또 장애를 가졌거나 어떤 선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분들을 위한 노동시장에 참여의 기회를 준다라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거나 아니면 극빈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 정책,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보장제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또는 극빈자들이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 그분들과 그 가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또 그러한 체제나 구조들을 좀 만들어서 또는 잘못되어 있는 체제나 구조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책 목표로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들로 좀 외국 서구 선진국과 이제 개발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좀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사회공학적으로 혹은 사회계획으로 어떤 그 개념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되게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또 일반 그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 있잖아요. 미개발국들은 사회개발론적인 성격을 띤 사회복지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개발국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 삶의 질이 보장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사회 개발에, 사회 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어떤 원동력으로, 힘으로써,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베버리지죠.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낸 베버리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 소득보장 정책, 의료보장, 그 다음에 교육보장, 또 주택보장, 고용보장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5대 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5대 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국가에서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펼쳐야 되고 그 사회 5대 악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책들로서 그 정책의 산물로서 나와야 된다.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또 마샬이라는 연구자는 소득보장, 보건에 관한 부분, 대인적인 사회 서비스, 교육, 주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타운샌드라고 하는 연구자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또 대인적인 사회 서비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좀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드니토라고 하는 학자는 소득보장과 영양, 건강, 또 사회 서비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라고 한 학자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 인력, 재정, 물질적인 개발, 그리고 사회정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이며 그 결과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또 OECD 국가에서는 OECD라고 하는 사회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어떤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동 발달과 가족 친화적인 정책, 또 고용 지향적인 사회 정책, 또 노동 인구에 대한 사회 지원 정책, 또 장애인에 대한 정책들, 또 그다음에 연금 등 노령 관련에 대한 정책들, 사회복지 정책이란 말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가장 최근 2000년대에 많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트머스라는 연구자도
뭐 노동시장 정책, 사회복지 정책 영역으로 포함을 시킴으로써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많은 연구자들은 시기가 변화가 되면서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에부터 지금까지의 설명을 해왔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OECD의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이런 정책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달을 전제로 앞으로는 현대 사회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 지켜야 될 문제들 중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 가족에 관한 부분, 또 고용에 관한 부분, 또 노동인구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부분, 또 노후, 노령인구에 대한 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사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사업 실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구별을 해볼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 협의의 좁은 의미의 또 넓은 의미의 어떤 정책들로 구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한 아주 작은 의미의,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의미, 그 다음에 아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좀 내용을 좀 구별해서 살펴보면,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이야기대로 정책에서 보면 사회복지 동사무소 행정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우리 동사무소에 실천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우리 국가에서의 사회보장 서비스들이 작은 의미에서의, 아주 작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내용을 좀 보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또 가족을 위한 정책들, 긴급 지원 제도 등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가장 작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넓지만 또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보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포함을 한 소득보장 정책, 건강보장 정책, 또 주거보장, 또 교육에 대한 어떤 보장 정책까지도 협의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적은 의미, 또 이보다 더 적은 의미에 더해서 조세 정책, 또 노동시장 정책까지도 포함을 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정책으로 의미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입장은 사회복지 정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구별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경제제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에 반대되는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 개인들의 어떤 노력들의 합의 사회를 이룬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개인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나가는 것들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시간을 두고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사업 실천에 관한 부분들로 단순화시켜서 본다라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입장은 사회 문제, 근본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 사회적인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노동자가 생기고 자본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어떤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이나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 실천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은 인보관 운동의 시작에서도 보실 수 있죠.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은 그 자선조직협회, COS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사상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COS의 입장은 이러한 개인적인 그 측면에 어떤 중점을 두어서 사회사업으로 발전해온 과정들이 많고요. 인보관 운동은 이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모순이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서 사회사업 실천으로, 사회사업 실천 중에서도 집단사회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것이
사회 보장의 정책으로 발전되어 오는 어떤 과정들을 저희는 미리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에서, 사회사업 실천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개별 사업, 문제가 있는 개인을 좀 개선시켜주고 의식을 좀 바꿔주는 방법들 하는 개별 사회 사업으로, 집단 사회 사업, 지역 사회 조직 등 전문적인 기술의 개입을 통해서 대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조적인 모순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또 그러한 그 구조적인 모순 하에서 더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현대에서는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들이 형성되고 발전되고 진행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회사업 실천과 사회복지 정책의 차이를 좀 보면요. 사회사업 실천에서는 좀 미시적인 개입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은 좀 거시적인 협의, 광의의 개념, 또 사회사업 실천은 미시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의 개입을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소집단으로 보는 거고요.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이웃, 이웃사회들, 또 공식적인 조직이나 지역사회, 또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보다 넓은 의미의 복지 정책들을 펴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목표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사회사업 실천은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 집단의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 소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에 반해서 사회복지 정책은 조직이나 지역사회, 전체 사회의 변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고 있는 지식에도 개인 변화 이론, 발달 심리나 인간 발달 이론들인데 이거에 비해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은 체계 이론에 대한 체계 변화 이론, 사회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산업관계학 등 이런 보다 넓은 어떤 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체계의 변화에 대한 이론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어떤 지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어쨌든 인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소집단에 대한 사회학, 또 소통, 의사소통 이론들, 상담이나 어떤 이런 이론들, 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사회사업 실천의 변화 전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상담이나 위기 개입, 또 개별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옹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나 먼저 거시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조직한다거나 사회 행동을 한다거나 또 지역사회 로비 활동을 한다거나 조정하고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큰 의미의 넓은 눈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어떤 변화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떤 그 시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또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또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에 맞는 사회사업 실천 방법, 또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정책이 의미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들도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능과 이념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는 가치, 또 이념, 또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